해야 된대요.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욱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박근혜 대통령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예, 토요일 탄핵 반대 친박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 여러분 쭉 들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게 주어진 수사기간은 오늘과 내일 단 이틀 남았어요. 수사기간을 연장할지 말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오늘 중으로는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총리실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일이죠. 잠시 전에 들었던 것처럼 김평우 변호사가 집회에서 한 말.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니 우리가 노예냐? 결국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나봅니다. 대통령 탄핵이 창당의 이유가 됐던 당이죠. 바른정당 어제부터 비상시국회 열고 있습니다. 정병국 대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 들어갔고요. 민주당도 농성 여부 결정한다고 하고 정의당도 농성 중이고 바른정당은 비상시국회의를 여는 쪽으로 결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탄핵 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여러 가지 국가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예, 양극단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심지어는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느니 또는 불복 운동을 전개하겠다느니 또 지난 토요일 날 광장에서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예.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조선 시대냐고 부르짖으면서 복종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예. 스스로들 죽음과 군주 관계다. 이제 이런 식의 과거 회기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대통령은 잘못해도 무조건 내가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면서 사회를 혼란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것은 대통령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기본적인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불복종을 정말 불복종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결혼했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국민과 결혼했다고 했던 분이죠.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애국심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정병국 대표님, 전화기가 지금 음질이 멀어졌습니다. 정병국 대표님. 그래요?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끼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화병에 걸렸다 이럴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요. 마지막 기대마저 만약 정말로 불복종을 한다면 결정에 불복종을 한다면 정말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그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판관 8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헌적이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결정이 내리면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막판에 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온갖 폐악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폐악질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 어쨌든 간에 막 가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제목.
그 대리인단이요. 법원에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뭐 시가전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 축사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앞에서 자해 시도한 노인도 있었고요.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살해 협박받아가지고 지금 아예 경호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 깃발을 들고 이 거리로 나오시는 국민들이나 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예. 다 그분들의 그 생각이나 뜻은 존중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죄송하다. 심지어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들이 나가서 선동질하고 그 한때 갈등을 지키라. 아이고, 전화기 상황이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예. 그 현장에 나가서 정치인들까지 나가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 지금 선동질이라고 그러셨나요? 선동하는 그 모습이 더 좋지 않다. 선동질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예.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이러한 광장의 국민의 소리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예.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어쨌든 지금 봐가지고는 탄핵 결정 나고 나면 갈등이 대단할 거다 국민들 간에. 그래서 아예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건 어떠냐. 실제로 3.1절 사퇴설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호영 대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언론에서 그렇게 나고 일각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권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이 탄핵하기 이전에 그런 결단을 했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탄핵이 인용될 듯하니까 그렇게 처신을 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겁한 행동이다. 말 안 되는 이야기다. 하야설. 일축을 지금 하셨어요. 황교안 총리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이 한 축이라면 특검 수사와 형사 재판이 또 커다란 한 축인데 황교안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오케이 해줘야 승인해줘야 이 수사는 계속됩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결정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특검법을 제정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 특검법 제정 정신은 70일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30일을 연장해주자 하는 게 특검법 제정 정신이고 그것은 여야 합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새누리당까지도 우리 때도 다 동의를 해가지고 만든 법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이름 바꿨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근데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70일로 부족할 것 같았는데 왜 초에 100일로 안 했습니까? 70일 플러스 30일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됐던 것은 만약 처음부터 100일로 하면 100일을 그냥 다 쓰면서 길게 갈 수가 있다. 길어질까 봐. 1차적으로 압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70일로 하고 지금 부족하면 30일을 연장하자. 이게 법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100일을 그런 못해. 빨리 끝내면 70일에 끝내십시오. 이런 거였단 말씀이군요. 그런 거죠. 자꾸만 이렇게 법정신이라든가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정치를 왜곡시키고 소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 안 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바른정당이 그러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적 소모를 하고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국민 저항이라 하면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국민 저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제로 뭔가 권한대행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게 되면 그 국민의 뜻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오늘 아무쪼록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승인 거부한다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강하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항의할 방법이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예. 그 야당 대표들 간에도 논의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 정세균 의장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고요. 안 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답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야 농성도 나서는 거고요. 오늘과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정병국 대표, 바른정당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없지만 대표님 이거 하나 좀 여쭤야겠어요. 네.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 자임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초기에 20%까지 달하던 지지율이 지금 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답답한 마음 드시죠? 예, 그거 좀 답답하고요. 예. 참, 저희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저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는 풍찬노숙을 하겠다 하는 각오로 나왔지만 이렇게 찬바람이 매서울지는 몰랐어요. 아, 이렇게 매서울. 예. 아니, 왜 매서운 겁니까? 지금 찬바람이 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탄핵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촛불이다, 태극기다 이렇게 양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니까 이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이것도 지금은 아니다.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고 연일 저희들은 입장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중도적인 입장.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이 쓸 자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극단의 네. 사회가 지나가면 이 상황 지나가면 지지율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창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예. 이제 뭐 최고위도 완전히 이제 오늘 구성이 되고요. 예. 지구당 당협도 이제 공모를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는 조금 더 시작인데. 지켜봐달라. 근데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오죽 답답하겠어요. 대선 일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과 같이 겹치게 되니까 우리 바른정당이 어떠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모습,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든 간에 그건 보도가 안 돼요. 모든 게 이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는 않으십니까? 후회는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패권, 지금까지 정당이 어떻게 창당이 됐어요. 모든 게 사람 중심,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정당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가치 중심으로 만든 정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은 창당 정신을 지켜나가면서 원칙대로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정병국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 지점 가지고 오셨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최종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최종 입장을 헌재에 전달을 했습니다. 헌재 최후 변론 불출석하는 박 대통령.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그러면 합니다. 출석은 안 하는데 최종 진술은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요? 참 애매한데요. 일단 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까 하는 카드는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한때 또 최후 진술을 영상으로 한다는 말 돌았는데 이것도 관심사항 아니라고 하니까 없는 거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태도를 보면 할 듯 안 할 듯 하다가
결국 다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질문도 못 받고. 그렇죠? 네. 필요한 질문 받아서 거기에 답변하고 이런 뭐 반론 또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리인단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낭독하는 방법이 있겠죠. 박 대통령이 입장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듯 안 할 듯 하다가 안 했던 거. 예를 들면 뭐 검찰 조사, 특검 조사, 그렇죠. 뭐 대면 조사도 안 됐고 압수수색도 안 됐고. 예. 그러니까 한다고 해놓고 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도 서면 조사, 서면 진술을 한다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안 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헌재의 최종 변론, 결국 불출석 결론을 내린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묻지 마라. 왜냐고 묻지를 마라입니다. 이것도 뭐 노래 가사예요? 좀 비슷하죠. 이 서면 제출을 하느냐, 출석해서 최후 진술을 하느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바로 묻는 겁니다. 아하.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소추위원이 신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네. 예.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무슨 대화 나눴느냐? 그렇죠. 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느냐? 이런 각종 질문을 받게 될 건데요. 궁금한 거 우리가 다 물을 수 있어요. 7시간도 직접. 당사자한테 그렇죠. 우리 한 번도 못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까? 당사자가 있는데 우린 계속 주변인들한테만 변죽을 울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거의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송곳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자칫 답을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지는 않을까? 예. 이게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하. 물론 출석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이룰 그렇죠.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그러니까 어제 거죠. 득실을 놓고 굉장히 경론이 벌어졌다면서요. 대리인단 안에서도. 찬반으로 많이 갈렸다고 하지만 하더라고요. 결국은 안 하는 게 유리하겠다로 결론. 두 번째 인가 뭡니까? 두 번째 인가는 이게 다 8 때문이다입니다. 8? 8이요? 네. 무슨 숫자 8. 숫자 8? 예. 무슨 말씀이세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재 출석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 숫자가 8명이기 때문이다. 무슨 이겁니다. 말씀이십니까? 이틀 전부터 박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주장이 뭔가 좀 달라졌어요. 헌재의 8인 체제는 유연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으로 결정 내리는 거는 위헌이다. 네. 재심의 소지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명이어야 하는데 8명이 심판을 한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뭐 친박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한마디로 이제 8인 체제에서 내린 결론을 승복할 수 없다 이건데요. 근데 이건 법적 결론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맞아요.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분명히 정하고 두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8인 체제의 유연성을 얘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것은 결국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비해서 탄핵에 불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탄핵 인용에 수밖에 대비해서. 예, 인용에 대비해서 예. 탄핵에 불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다 8이라는 숫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변론도 안 나가고 불복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마지막 행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기차가 연착하지 말고 종착역에 도착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입니다. 이게 또 무슨 문학적인 말씀이세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날짜가 국회가 작년 12월 9일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81일 맞고 있습니다.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63일 만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17일 더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증인도 많이 불러서 했고 그다음에 신문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이제 탄핵 시기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늦춰지면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져서 지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결론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며칠간 정밀 조사를 해오던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요. 부검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신경작용제인 VX 중독이란 겁니다. 이거는 10mm만 흡수돼도 20분 안에 사망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독성 물질인데 이게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인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배우에 대해서는 북한이라고 공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당국이 밝혀야 하는 건데 희한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코미디 프로그램 찍는 줄 알았고 베이비 오일인 줄 알고 묻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심리학자 얘기 좀 들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후를 정확하게 밝히려면 이 체포한 용의자들의 진술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여성들은 계속해서 나는 베이비 오일인 줄 알고 묻혔다. 몰래 카메라 찍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구두 진술보다는 사실은 행동이 어떨 때는 더 진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술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한다? 사실은 범행 당시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흐엉이라는 베트남 여자가 사건 직후에 보인 행동, 손을 씻으러 순식간에 화장실로 뛰어갔고 그렇죠. 화장실로 가면서 손을 위로 들고 몸에 어떻게든 닿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뛰어갔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위험하다고 인지한 식으로 행동해놓고 말은 지금 베이비 오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랐을 가능성? 진짜 이게 이 중대한 범죄인지 몰랐을 가능성을 미뤄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2명의 여성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 같은 경우에는 범행 하루 전날 말레이시아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근데 나 방송 탄다라고 말을 하면서 축하도 받고 이랬다 그래요. 네. 또 흐엉이랑 베트남 여성의 경우도 맨손으로 이 독극물을 만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강한 유독한 암살을 위한 독극물인 줄 알았다면 정말 맨손으로 그렇게 만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범행인지는 알았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범행인지 몰랐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인도네시아 여자와 또 베트남 여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두 사람 사이에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리정철이라는 사람과 엮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역시 체포된 용의자 리정철. 네, 먼저 말레이시아로 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도박 사이트 그리고는 뭐 음란한 동영상 등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유포시켜서 금전을 취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두 명의 여자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어떤 형태로든 뭐 협조를 하면서 이제 뭐 유명세를 타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면 암살을 하려는 것은 제대로 모른 채 시키는 대로 동영상을 찍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위험하니까 바로 씻어라 수 있으니까 이제 너는 하여튼 조심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진술대로 따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신경 독성이 있는 물질일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범죄란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가담하게 된 건 한류를 동경한 아이돌 지망생이었다는 점, 결국 이 점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럼 리정철이라는 북한인을 남한 사람과 혼동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북한, 남한 이런 것에 대한 뭐 지식 없이.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현혹시키는 말에 실제로 믿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두 여인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류에 대한 동경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가담하게 된 측면은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데 이미 여러 가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소위 뭐 음란한 동영상이라는 건 불법이죠. 그리고 이 IT 방송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이제 암살 극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이 귀에 꽂히네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사이에서 아마 뭐 음란물도 찍고 뭐 인터넷 방송도 찍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뭐 유명세도 치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됐겠죠. 이번 것도 역시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선상에서 뭔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 범죄인지 어렴풋이 알면서 했을 가능성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가 이제 배후에 대한 조사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건 전모 밝혀지려면 어떤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보세요? 결국은 지금 아직은 북한으로 떠나지 못한 그 대사관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의지를 가지고 아직은 말레이시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뭐 어떻게든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데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힌 공식 사인. VX라는 물질에 의한 사망. 도대체 VX라는 물질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수분 내에 그냥 얼굴에 묻힌 것만으로 사망할 수 있었는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독극물 관련 수사만 30년 넘게 하신 분이세요. 여성 최초의 국가수 소장을 지낸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정희선 원장입니다. 정 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VX 이게 도대체 어떤 독극물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화학적인 이름을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독이라고 그러고 지금 화학 무기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독가스 가운데는 아주 가장 유독한 걸로 뭐 수분이 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까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만든 화학 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크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어요. 인류가 만든 화학 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큰 걸로 돼 있죠. 우리가 CCTV도 봤지만 그냥 살짝 얼굴에 바르기만 했거든요. 무슨 장시간 노출이 된 게 아닌데도 그렇죠. 10분에서 20분 내에 사망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큰 물질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작용을 하길래 어디에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그렇게 수분 내에 그냥 바르기만 해도 숨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과다하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콧물, 눈물, 침 막 많아지고요. 호흡곤란. 그다음에 시력 저하, 뭐 메스껍고 그다음에 근육 경련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또 단백질이 응고되고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숨지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네요. 짧은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네네. 독극물 전문가로서 VX가 이번에 사용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 어떠셨어요? 일반인이 느끼는 것과 느낌이 다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사용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어떤 독침의 성분 같은 걸로 쓰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좀 의외의 그 물질이 사용이 됐고. 의외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의외는 이게 그냥 독성이 워낙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 많은 데서 쓰긴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공중이용시설인 사람 그 많은 공항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썼을까? 네네. 이 부분이 놀라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명적인 물질인데 그걸 맨손에 묻혀서 김정남 얼굴에 바른 그 베트남 여성은 뭐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쪽이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손에 묻혀서 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발림 당한 사람은 사망을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약물들이 워낙 독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저장을 안전하기 위해서 이온화 독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 해가 없게 두 물질을 만들었다가 바로 작용을 할 때 두 개를 섞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른 물질을. 두 가지 다른 물질을 갖고 있다가 두 가지 다른 물질을 같이 이렇게 섞었을 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성은 A라는 물질을 손에 묻히고 다른 여성은 B라는 걸 묻혀서 네. 그래서 A, B가 합쳐졌을 때 VX가 되는 거죠. VX의 독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 가지가 하나 바르고 두 개 발랐을 때 두 개가 같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이론이면은 이게 설명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묻힌 다음에 바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었다. 네, 그러니까 손 씻는 걸로도 사실 조금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그 손을 씻으면 빨리 좀 없어질 수는 있죠. 그래요. 네.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화학 물질인데 처음엔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1952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농약 쪽 같은 걸 이제 개발하던 중에 살충제를 또 이제 특허를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인체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쓸 수가 없죠. 이 정도 되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이거는 상업적으로는 뭐 판매
이런 게 다 중대가 된 거죠. 사용도 안 되게 돼 있고요. 상업적인 판매 중단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엔에서도 사용 못하게 만들지 못하게 제재해 놓은 거죠. 그렇죠. 유엔에서도 금지된 이게 화학 무기가 되죠. 이게 그래서 뭐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이 돼 있고 또 어쨌든 이게 뭐 어느 정도 양 이상에는 생산 비축도 할 수 없도록 그 유엔에서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 돼 있는 거죠.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금지 협약을 이번에 이제 북한이 한 게 맞다면 어긴 게 되는 건데. 그 이제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겠죠. 사실 이게 서로 신사협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겨졌다 그런다면은 유엔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으네요. 대량 살상 무기로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만들 능력이 있다,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약물이요. 그냥 쉽게 만들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런 화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합성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지 문제는 뭐냐면 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만들면 만드는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 같은 게 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만들어서 얌살에까지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어느 나라도 이거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정희선 원장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녕하셔야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이요. 지난번에 박 대통령 결국 헌재 안 나갈 거다. 변론 안 할 거다에 거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괜찮아요. 진정하시고. 당황했어요, 지금. 결국은 출석 안 하는 걸로 어제 최종 결정. 왜 이렇게 경로는 있었대요, 거기서. 갑론을박은 있었다고 하는데, 대리인단 내에서. 결국은 이쪽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뭐, 나가서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도 높이고 또 헌재 판결에도 유리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는 매우 기능적인 태도이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출석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실익이 전혀 없죠. 잃을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자기 대리인단도 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그것도 장시간 토론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거기 가서 뭐 질의를 받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은 원래 좀 단독 찬스가 아닌 이상 노출 좀 자제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예전에도 대선 후보 때도 보면 대선 토론도 보면 단독 토론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자기 주장을 완전히 혼자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걸 잘 활용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지금 보면 탄핵 그 국회 측 대리인단 같은 경우 보면은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칼날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판단도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한 겁니다. 이제 헌재 일정에 영향 줄 마지막 변수가 또 있을까요? 그 스케줄에 영향을 줄 선제지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제. 오늘 오후 2시죠. 오늘도 오후 2시에 이제 마지막 변론이죠.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잠옷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특별한 돌출 변수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잠깐 이제 언론사에 오보가 하나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거다. 총사퇴 카드를 꺼낼 거다. 이런 오보가 잠시 돌아서 이제 막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했었는데 이 카드는 결국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 만에 하나 오늘 진행 중에 또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꺼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실제 심리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렇죠. 사퇴한다고 한들 그런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아마 봅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진행을 해보죠. 상한가 하한가.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하한가에 누가 하나 꼽아 오셨을 것 같아서요. 허 소장님 하한가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이준석 위원장.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꼽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누구 얘기부터요? 대통령 대리인단 허성무 소장님. 지금 뭐 헌재 재판소 안에서나 밖에서나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지나친 막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뭐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그 말씀들 중에서 그 발언들 중에서 가장 참 듣기가 그랬다 싶은 건 개인적으로 어떤 발언?
일단 그 주시민 강인원 재판관을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예. 법관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예. 크로멜 혁명 때 100만 명이 죽었다. 뭐 이게 인용이 되면은 뭐 국민들 간의 대결로 아스팔트가 피로 적셔질 거다. 이런 건 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뭐 변호인이 아니라 예. 선동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법정 밖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제 아래 토요일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요일 집회. 예, 뇌물죄는 말도 안 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물러날 사유도 안 된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뭐 헌재의 노예냐. 지금 조선시대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선동을 하셨죠. 아니 헌재 결정에 복종하라니 우리가 노예냐. 근데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노예예요? 아까 그 크로멜 혁명 같은 것도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그렇죠. 이런 절차를 만들어둔 것인데 예.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탄핵 사유에 대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심리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이제 대리인단이 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대리인단이 이제 더 이상 그렇죠. 법리적으로 뭔가 할 게 없고. 법리적으로는 해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면서도 이런 무리수를 뜨면서 예. 사실은 이 법치주의라는 게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운영의 기본 원리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늘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다시피 했어요. 언제나 악법도 법이니 법을 지켜라 그렇죠. 이랬던 분인데 예.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기존에 이제 보수라든지 보수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 우리가 뭔가 잘 몰랐지만 이분들은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 같고 예. 뭔가 깊은 뭐 내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정말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분들의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한가로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계시는 뭐 이분들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그러니까 탄핵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불복종 얘기 나오고 아스팔트 피바다 얘기가 피로 물든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까요? 그 양쪽으로 지금 걸린 거죠. 그 대통령 측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중과 뭐 접점이 있는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각자 이제 솔로 가수처럼 이제 한 건씩 하시는 거거든요, 보면 제가. 솔로 가수처럼. 네, 그래서 그거 뭐 사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원래 뭐 탄탄한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조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인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영화 브레이브하트 같은 것만 봐도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예. 정도로 이제 강일원 재판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생각해도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한민국에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한테 물론이죠. 이건 막말에 가까운 수준의 것들을 던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또 이해를 해보자고 또 한다면은 예. 결국엔 조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말을 통해 가지고 헌재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얻어내 가지고 불복의 명분을 삼거나 아니면은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대리인단의 사퇴. 예. 예를 들어 헌재가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명분 쌓기가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헌재가 나름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명분도 별로 쌓아지진 않았습니다. 퇴정 조치도 안 해. 사실 퇴정 그렇죠. 조치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그 네.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헌재는 아주 의연하게 잘 대응을 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제 마지막에도 이제 대리인 측에서 헌재 쪽에다가 협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근데 원칙을 잘 지켜냈다. 그런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 결정 나기 전에 자진하차할 거다. 네. 뭐 하야설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나오고 있죠. 가능성 있다고 보죠. 3.1절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이미 다 놓쳤어요. 그리고 하야에 또 실질적인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최소한의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구속 수사라든지 그런 건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그거는 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그럴 거고요. 어차피 특검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 검찰로 넘어간더라도 다음에 수사는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주는 여러 가지 대우는 예. 다 상실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다만 뭐 역사적으로 딱 한 가지 탄핵된 대통령이 아니라 하야한 대통령이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별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청취자 반응 지금도 막 들어옵니다만 하야 얘기 나오면 아주 문자가 뜨겁게 들어와요. 절대 지금 하야 얘기할 때 아니다. 탄핵 결정 봐야 된다. 그렇죠. 국민들의 국민 바람이 마음은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이준석 위원장이 꼽아온 하한가는 황교안 권한대행. 예. 일단 황대행이 그 특검 연장 승인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뭐 할 거면 일찍 안 할 이유가 없죠.
할 거면 늦췄다가 할 이유가 없고 안 할 거면은 질질 끄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거는 아마 황 총리께서 애초에 좀 뭐 진퇴양난의 지점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꽤 오래 전에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지연시켜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연장 안 하는 형태로 결론 내자. 이미 결론은 났을 거다? 예, 제가 특검 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뭐 우연히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한 1주 전부터 이제 신규로 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마무리해야 돼. 뭐 시작해봤자 마무리를 못 지을 불러놓고 뭐 사무실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황교안 총리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허 소장님도 결국은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연장 안 해줄 것이라 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성과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특검. 역대 특검으로서는 뭐 흉내 낼 수 없었던 큰 성과도 거뒀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뭐 일반 검찰로 넘어갈 수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이제 정권의 향배하고 또 관계가 아니 뭐 성과를 지금까지 잘 냈지만 국민들은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거잖아요. 30일 그렇죠. 더 줄 테니까 더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국민의 바람이야 뭐 30일이 아니라 50일이라도 해서 이제 제대로 그렇죠. 규명되는 역사,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근데 겁니다. 황 총리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지난주에는 시계 때문에 소속 시계 때문에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사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시계까지 제작하는 것도 이제 대행을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잠깐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 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념품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총리라고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찍힌 시계를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그걸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중고품 인터넷 시장에다가 그걸 내놓은 거예요. 20만 원에. 누가 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만 원 내놓으면서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걸 내놓은 분도 정말 재미난 분이고 또 그런 시기를 만든 총리 척도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얘기한 레어템이긴 한데. 희귀템이에요. 희귀템. 희귀 아이템이긴 한데 그거를 뭐 우선 만들어진 것부터 태생적으로 잘못된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 권한대행이라는 건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직책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권한대행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기에 찍는다는 것은 예의 염치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참 봅니다. 저는 이제 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이 예전에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참 그림자도 안 밟으려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께서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을 다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또 유력 주자로 황 총리를 꼽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견제가 들어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좀 약간 돌출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약간. 의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역할놀이 하는 게 지금 재밌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역할놀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 있는 출마설 했다 출마까지 하시면은 더 이제 난감한 상황인 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유의로 장관을 국가 수반으로 모실 거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또 특이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좀 최근에 지지율도 하락세고 이러다 보니까 대권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의혹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죠. 지금 대권 탐나가지고 시계 만든 거 아니냐, 기념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좀 입장 밝혔으면 좋겠다. 하니까 황교안 총리 주셨어요. 상한가로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 허성모 소장님 상한가는요?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을 또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경선.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약간 뜬금없이 있지만 김종인 전 대표를 김종인 전 대표 상한가. 요거는 그럼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해보죠. 허성모 소장님. 예, 어제 오후에 그 97만 명까지 지금 등록이 됐어요. 100만 명 넘었대요. 100만 명 넘었죠. 아마 밤 사이나 오늘 넘었습니다. 아침 사이 돌파가 되었을 겁니다. 돌파했답니다. 이렇게 가면 뭐 200만 돌파는 제가 볼 때 아주 수월한 일이 아닌가. 심지어는 그 이상도 좀 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이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 걱정할 정도로. 경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럴 정도면 사실은 이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뭐 헌재가 아직 뭐 재판을 완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아주 꿈틀거리고 역동성이 있어서 뭐 민주당의 경선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요? 왜냐하면 역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능동화돼야만 역선택을 위해서 어느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지금 여권 전체가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도 모르고 전혀 조직화되지도 않고 그런 역동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조직적인 참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방향을 바꿀 정도 안 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역선택하겠다고 이제 카페에 글 올리신 분들이 우선 신청을 했는데 누구 뽑아야 되는 거냐고 서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민주당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친박단체 이런 데서 뭐 보수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 그 경선 역선택해 보려 가셨다가 그래 하란 대로 등록은 했는데 문재인을 찍는 게 유리하냐 안희정을 찍는 게 유리하냐 우리한테 뭐 이런 질문을 서로 올리시는 누구 상황이다 뽑아야 보니까 돼? 하나를 밀어야 되는데 누구 밀어야 돼? 이재명 후보는 좀 서운한 이야기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는 뭐 역선택이 아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역선택 우려는 일단 없다. 이렇게 큰 단위에서는 더더구나 역선택 우려는 없고요. 작은 단위의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서도 역선택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 굉장히 장치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역선택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려는 일단은 뭐 이제 말끔히 씻어진 것 같고 문제는 후보 간 토론회를 놓고 주말에요. 민주당 서버가 잠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항의글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뭔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전에 토론회를 좀 많이 갖자라는 게 뭐 이재명, 안희정 이런 후보들의 주장인데 선관위에서는 2번 결정했죠. 라디오 우리 시사자키에서 한번 합니다. 3월 3일에 첫 민주당 경선 토론회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막 더하자 하니까 인터넷 TV에서 토론회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 두 개가 다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우누나이 달래듯이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좀 하나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이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선관위가 완장을 차고선 지금 일방적인 결정하고 있다. 예, 후발 주자 내지는 뭐 2, 3위 주자는 당연히 그런 뭐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늘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1위 주자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이제 인터넷을 통한 토론을 하나 늘린 거고요. 근데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또 반복적으로 TV 토론을 벌이는 거는 또 국민들로부터의 그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선관위의 모습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 측의 주장도 옳은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면 대신에 이분들이 주장을 받아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가 경선이 엎어지거나 이 정도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그럴 갈등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재명이 당내의 진보를 자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중도고, 그 다음에 안희정은 보수를 자처하고 있어서 이 세 분이 아주 조합이 지금 잘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은 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많이 받아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보면 부러우시죠, 솔직히. 뭐 저희도 해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부잣집 역할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부잣집 잘 되는 집도 나름 고민을. 부잣집으로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뭐 부자로서 고민하는 게 낫지 가난해서 고민하는 것보단. 아니 근데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황당한 게 옛날에 친박이 독점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 되면 또 좋은 거지만은 또 독점하는 사람들 나오면은 나중에 그게 또 한이 됩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이. 어려우면 같이 콩반쪽 나눠 먹는 게 일상화됐지만은 누구는 가난한 집이 우애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골라온 상한가는 김종인 전 대표를 골라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탄핵이 가시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대선을 조기에 치른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면은 결국엔 지금부터 메시지 전쟁입니다. 메시지 전쟁인데 지금 특이하게도 지금 이번 선거는 킹메이커들보다 킹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는 그런 선거거든요. 메이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이커들이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노장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안희정 지사 쪽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메시지 전쟁이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하는 메시지가 그리 강렬하지 않다. 효과가. 그리고 안 지사가 워낙 젠틀한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시장님처럼 세게 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정치 메시지를 간결하게 풀어가지고 대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다. 사실 문재인 대표 쪽도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거긴 이제 역할이 침대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오히려 할 말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침대 예. 축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해가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기는 치고 나가야죠. 승부 거기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은 메시지 또는 이슈메이커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구애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이라 표현 좀 그렇지만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이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정치 쪽에서 메시지를 다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안희정 지사 쪽에서 김종인 전 대표 구애하는 건 이미 공식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공개적이고. 또 있어요? 구애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아까 정병국 대표 출연하셔가지고. 바른정당, 이야기하셨는데 대표. 사실 정병국 대표님 잘 하시지만은 김종인 대표 같이 메시지가 강한 분을 모시자는 얘기가 바른정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잠깐만요. 예. 바른정당 내에서 얘기할 때, 야, 우리 이렇게 지지부진해선 되겠느냐. 김종인 전 대표 모셔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가 근데 지금 뭐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예. 뭐 옛날처럼 선대위원장 하시라고 오시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 조합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딱 김종인 대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예. 누구라도 우리가 좀 메시지 전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때 김종인 전 대표 이름이 나왔다는 많이 거잖아요. 나옵니다. 많이 들어가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당이든지 이런 이슈메이커, 메시지메이커에 대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은 독일 다녀와서 바로 입장 내놓겠다. 네. 순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독일 갔다 온 지 한참 됐거든요. 이게 마음에 졸이게 하는 게 결국 김종인 대표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선거에서 다 맞췄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점쟁이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종인 장관님도 승리의 화신입니다. 승리의 화신. 예, 가는 데마다 다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 모시려는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 몸값 올리는 겁니까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승리의 화신이라 볼 수 있는데 언제나 예. 되는 데만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어디가 되는 줄 알고 판단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럼 지금 되는 후보를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판단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제가 볼 때는 안희정이 가능할까 어떨까 이런 거 지금 판단이 안 쓰시는 거죠.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으로선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는 뭔가 약간 관계가 서먹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서먹하게 해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서먹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이 경제민주화 브랜드를 가지고 그동안 뭐 수십 년을 지금 해 오셨는데 예. 지금 그 경제민주화 브랜드의 내용의 핵심이 상법 개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의 내용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예.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계속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제 브랜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처럼 저렇게 평가하는 것도 맞지만 예. 또 다른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예전 같지 않다. 본인도 판단이 지금 느려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 김종인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세요? 소장님. 사실 솔직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그 위원장.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가장 자연스러운 건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 다시 손을 내민다면은 그리고 좀 파격적인 조건 내민다면은 그게 성사되겠지만 안 그러면 안희정 지사 쪽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문 대표가 급하게 손 내밀 이유가 있나요? 아니 문 대표도 손을 내밀고는 싶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오시게 되면은 예. 이분의 경제민주화 브랜드가 예. 문재인 캠프의 브랜드화 돼 버리니까 예. 그 부분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게 묻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인 대표를 승리의 화신이라고 묘사했는데 사실은 이분 버리고 나서 실패한 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징크스입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민주당 경선과 김종인, 하한가 보도에는 황교안과 대통령 대리인단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세밀의 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